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32번째 방송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 언론의 뿌리, 특히 조중동 언론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조중동은 친일 언론을 출발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언론의 필수 조건을 얘기될 수 있는 공정 보도를 외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동아일보 왜곡보도 같은 그 대표적인 게 있죠.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완전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질고 가져왔던 그런 사례도 살펴봤고요. 그랬던 게 31번째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화살촉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목이 확 메네요. 지난번 한국 언론의 뿌리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상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해 주실 텐데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 주로 언론의 배경, 언론의 이제 형성 과정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보도 내용상에 현재적 시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취재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는 평등해서 저희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 사안들이나 현안들에 대한 지나치게 호의적인 대응, 특히나 한미 관계에서 언제나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속에서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한국의 진보적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의 폭언에 가까운 그런 무시하는 발언, 그런 논평들이 줄을 이으면서도 미국의 현직 정치인들에게만은 이 정말로 무슨 보도 지침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 한 번도 저는 한국의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진보적 언론이라고 하던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에서는 예전에 조지 부시 네오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실리긴 했습니다만 조중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언론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막 줄을 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미국이 뭘 하더라도 모든 게 다 호의적이에요. 미국 언론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볼 때 실제 우리 이 보수 언론들이 미국을 두둔하기는 두둔을 하는데 결코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언론을 종미 언론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미 언론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들이 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같은 민족인데 말이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경제사 시간도 얘기했지만 한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IMF 구제금융위기나 그리고 2002년 효소님 이사회 사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압사당했던 효소님 이사회 사건도 제대로 보도하긴커녕 미국의 입장에서 보도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내용 중에 아리땡 굴뚝이 연기나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내온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위키리크스 문건이 폭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건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시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위키리크스에서 그 최시중을 미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이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은 최시중,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자기들의 오랜 정보원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의 오랜 정보원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미국의 잘못이 비판되고 지적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도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실제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잘못을 정상적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미국을 평가하고 미국을 규정하는 그런 방송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좀 의아해지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자신들의 오랜 정보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네. 사실 한국 언론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가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키리크스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사람 상당히 많은 충격에 빠졌잖아요. 뭐 그거에 의하면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뭐 최시중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형, 즉 이상득 전 의원 이 사람은 이명박을 뼛속까지 그렇죠. 친일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명박의 멘토 그리고 방통위원장인 이 최시중이 미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이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편파 보도 사례가 있나요? 예, 예로부터 이런 편파 보도, 편향 보도가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언론들, 특히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미국 언론의 보도와 취재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정영구 한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께서 예. 2006년도에 토론회 발제문이 있습니다. 네네. 민원연이 개최한 토론회 한미 간 언론정보 교류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냐면 한국신문의 특파원들이 한국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 정가 등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보도한다는 것이죠. 뭐 취재가 아니네요, 이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 문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 언론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미국 언론 그대로. 그렇죠. 그거를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취재가 아니라 전달이잖아요, 전달.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취재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언론 매체에 한정되어서만 이 정보를 얻는 미국에도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본다면 보수적 성향, 이를테면 이제 폭스 TV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것들은 주로 공화당 계열의 입장을 좀 대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특정 언론 매체들에게 한정된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예. 미국의 무슨 언론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면서 미국 기사를 그대로 베끼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는 미국 언론 매체를 구체적으로 딱 인용한 경우나 네. 인용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제 따오는 경우나 또한 일본의 언론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일본 교도통신은 물론 이제 교도통신은 그런 이제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일본의 신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기자라고 할 수도 없겠네, 그런 거 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의 기능은 미국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 대한 보도 그리고 미국이 보도하는 한국 내용, 한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예예. 한미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는 철저하게 미국의 보도를 따르는 그런 입장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이른바 그런 명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수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가치 역시 바로 네.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을 보면 예. 신문이나 이런 사설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논지를 펼치면서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이 보수 언론들은 그런 공방이 가장 코너에 몰릴 경우 자기네들의 논리가 도저히 서지 않을 경우 네. 그때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한미 동맹인가요? 국익이라는 카드를 꺼내죠. 국익. 국익상 어쩔 수 없다. 우리의 국익. 하지만 그 국익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내세우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이들은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을 한번 살펴보죠. 네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다 못해가지고 이건 사실 고무하고 찬양하는 수준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고무 찬양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3년 1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들 아시죠. 미국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광명성 3호. 네네.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죠. 예, 그렇죠.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발사체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또 논리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인공위성은 사실 또 미사일이다라는 또 논리도 또 서지 않는데. 인공위성 만들면 미사일 만들 수 있다. 뭐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들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20875 그리고 3월달에 20945 더 강화된 제재 결의안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언론들을 보면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다.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다. 이 제재면 북한은 끝난다 거의. 그런 수준의 이제 보도들을 상당히 많이 냈던 것이죠. 뭐 내용상 보면 사상 최강일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중요하게 보시면요. 예. 그로부터 1년 뒤에. 네네. 지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시간이 쭉 지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고강도 제재 속에서 매우 커다란 이 경제난이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경제적 거죠. 피해를 겪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도가 나오지 않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제재된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됐죠? 예를 든다면 정상적이라면 조선일보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들이 원래대로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거라면 미국의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됐던 거라면 미국의 대북 제재 6개월 북한은 어떻게 되었나 뭐 그런 기획 기사들이 나간다든지요.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유엔 제재 결의안 1년 동북아는 어떻게 되었나 그런 심층 기획 기사를 펼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이 북한 제재 결의안 그 유엔 통과 정책 그것에 과연 이 정당성 그것이 효과 있는 정책이었나 아니면 아무 효과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내올 때면 그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게 실제로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아, 용두삼이. 그렇죠. 그런 식의 보도가 상당히 특히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0일에 보시면 그 당시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시점인데요. 네네. 당시에 통합진보당이었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권 연대 이 협의 차원에서. 그런데 그때 동아일보는 야권의 한미 FTA 반대 결정을 두고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야권 연대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 셈이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뿌리가 FTA 반대한다는 거죠. 거예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한미 FTA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FTA를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다는 논리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떻게 한미 FTA입니까? 그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설들이 보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언급한 대한민국의 뿌리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FTA는 경제 영토의 확장을 넘어 한미 동맹을 다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미 FTA의 목적이 이를테면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익 추구, 그러니까 우리도 이익이 되고 미국도 이익이 되고 서로 이익이 되니까 FTA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국익, 경제적 피해는 국익으로 커버하고 경제적으로 혹시 이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득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제나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1월 17일에 보시면 야권 대선 승리 때는 한미 FTA 폐기가 가능하다. 한미 동맹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문제는 한미 FTA 폐기 결정이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펼쳤습니다. 즉 한미 FTA 문제를 한미동맹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상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동맹이 와해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오면서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보수 언론이 미국에 철저히 얽매여 있다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언론이 뭐 우리나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보도를 했네요.
아니, 언론사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띠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국은 언론사가 아예 공화당, 민주당 지지 성향을 밝힌다고 하던데 그렇게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ang, 중앙 이렇게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게 왜 문제라고 호들갑을 떴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전화하셨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문제는 보수 언론들이 단지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보수 언론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당과 완전히 유착이 돼가지고 사실상 한 몸이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언론 기자들은 네. 이른바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같은 그런 예. 보수 정당과 완전히 하나로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조중동 기자들이 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이제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서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최백열 씨가 있습니다. 아, 아주 오래되신 분이네요. 예. 이 사람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7인의 멤버다라는 그러한 또 이 보도도 있는 것이죠. 또한 서청원, 어유, 7이네. 이른바 이 비리의 온상, 네. 차떼기의 주범이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 그렇죠. 예, 그 사람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오호. 그리고 김효재, 문학진, 진성호, 최구식 등 한나라당의 전현직 의원 등의 상당수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을 보게 되면 새누리당의 홍사덕이 있습니다. 아, 있죠. 홍사덕 이 사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어허. 그리고 고은길, 길정우, 김용태, 박병석, 이상일 등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런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뭐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다 전부 신문사 기자 출신이었단 말이네요. 예, 이뿐만이 아니면 더 있습니다. 아, 또 동아일보 출신을 보시게 되면요. 예. 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국회의장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박종희, 이경재 등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 방송인을 보시게 되면 아하. 남경필, 이 수원의 또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선교, 그리고 전여옥. 아, 요즘 이분 뭐 하시나? 예, 전여옥 상당히 좀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논란을 낳았던 그런 인물이죠. 예. 그리고 이계진, 유정연, 안형환 등 전직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의 보수 언론이 단순히 그 한나라당 내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가 비슷해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완전 선후배 간의 철저한 유착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쪽에서 정보를 흘려주면은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고 어허. 서로 여론몰이를 해주면 그 여론몰이에 힘입어 가지고 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네. 뭐 기자 집단이나 이런 데도 되게 선후배 이런 게 강할 것 같고, 뭐 대충 조중동에서 좀 웬만한 기자들은 나도 잘하면은 정치인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네요.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최근에 또 이런 정부 찬양 조의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들도 저는 뭐 없진 않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보수 언론이 새누리당, 한나라당부터 이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언론 자체가 아예 새누리당의 관제 언론 역할을 한다. 대신 떠드는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계, 특히나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계에는 이른바 저널리즘으로 통하는 그런 이제 기자의 이 언론의 보도 원칙 이런 그렇죠.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취재하여 대중에게 보도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언론인들의 뭐 기본적인 이런 자세와 입장,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 취재가 당연히 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 보수 언론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일단 터뜨리고 일단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죠. 그 정보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에 보면 통합진보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터뜨리고 아니면 말고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조선일보식 논리 아니냐, 그죠? 네. 조선일보식 행태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소문을 흘렸다가 아니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 빼면서 입 닦아버리는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태를 언론사의 행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언론이 완전히 자기 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소설 같은 기사를 써가지고 이 해외 언론사들이 네. 거의 냉소를 하다 못해가지고 아예 그 짧게 짤막하게 비판하는 그런 흔들도 있었죠.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예전에 천안함 침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네. 조선일보가 인간어뢰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로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인간어뢰. 예. 말 자체가 일단 웃기군요.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뒤였던 2010년 4월 22일에 조선일보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인간어뢰가 조종하는 어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를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냐면 인민군 특공대가 어뢰를 타서 직접 어뢰를 조종해서 천안함을 맞추었을 그럴 가능성을 조선일보가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일면 탑에 그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뢰 위에 올라타가지고 어뢰를 조종하는 그림을 전면에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 기사 중에 인간어뢰에 의한 자살 공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의 LA 타임즈까지도 뭐라고 혹평을 했냐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발상이다라고 사실상 이건 조롱에 가까운 그런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창피합니다. 네. 아니, 그 취재하다 보면 시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성급히 보도하다 보니까 그 실수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부 기사에서 나타나는 실수를 갖고 그 저널리즘이 없다고까지 밀어붙이면 에이 그건 좀 아니지요. 네, 전화 답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적 측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언론들이 정정 보도를 전혀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정정 보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원으로부터 정정 보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정정 보도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매출 보고가 뭐 잘못됐다, 숫자가 틀렸다, 내지는 실적 보고가 다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면 기업 쪽에서 대응을 하면 바로바로 정정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천안함 인간어뢰 기사 같은 사실 이거는 이념몰이성 기사, 정치적 여론 조성용 기사 그러한 기사에서는 단 한 번도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일반적인 기사 보도에서는 정정 보도가 가능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사,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기사에서는 절대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죠. 이것은 바로 보수 언론들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돼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단지 실수를 범하는 차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예 법을 어기고 있어요. 법도 어겨요? 예. 아무리 보도의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뭐 전부 다 모든 것을 이 보도의 신속성, 기자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뭐 양보한다 하더라도 법을 어긴다면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이건 보도가 아니라 범죄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보수 언론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지난 2012년 4.11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총선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의 조선일보 지국장이 민주당 그러니까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셨던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친일파의 손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린 조선일보를 무료로 배포했던 것이죠. 무료로 배포요? 자기 지역구에서. 그래서 이걸로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걸릴만하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때 민주당 홍영표 후보와 경쟁했던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김영광 후보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죠. 그러면 자신의 뭐 선배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했는데 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선거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자기가 몸담았던
물론 이거는 가설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보면 누구나 이런 가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에 찾아갈 수 있겠죠. 선후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선후배들과 기자들 만나가지고 좀 요청도 저녁 같이 하거나 뭐 술 한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 요즘 힘들다, 선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있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원치 않는 그러한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달에 법원에서는 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있습니다. 아 이번 또 한번 크게 사고 치신 분이죠. 정교조에 관련해서 네.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치해법권이 예. 있지만 치해법권을 물색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가능만 하다면 국회의원 탄핵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준혁 의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교조 가입 교사들 법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준혁 의원에게 정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결론 내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조준혁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정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버렸어요. 네, 맞아요. 개인정보 공개와 유사하죠. 아, 그렇죠. 이러한 불법적 명단 공개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였던 동아닷컴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이 올렸어요. 개인정보를 완전 유출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준혁 의원과 동아일보사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네네.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2011년 7월 26일에 조준혁 의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만 원을 배상해라. 그리고 동아일보사는 1인당 8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법을 어겨서 그렇죠.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 뭐 근데 이 돈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하네요.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른바 보수 언론, 특히나 이제 조중동을 주로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보수 언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사회 여론을 의도적으로 한미동맹 추종하는 방법,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방법,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여론을 끌어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 2005년 12월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사업법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만 이때는 한나라당 대표로 사업법 반대 촛불 집회 예. 앞장섰었어요 그때. 촛불 집회도 하고 뭐 플랜카드 들고 으쌰으쌰 많이 그때 하시던 그 그렇죠. 시절입니다. 네. 그 당시에 조중동은 당시 사업법 논란에서 보수 세력이 불리해지자 노무현 정부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 정부는 종교계의 목소리를 경청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대형 이 종교 기독교는 대부분 주로, 학교 사학 재단하고 연결됐잖아요. 쥐고 있죠. 그렇죠. 예. 아주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이제 보도 내용이라고 논평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변했습니다. 2008년 집권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네. 다시 보수의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언론사들이 보도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종교는 촛불, 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당시에 이제 사제단 들이 이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내고 종교계들이 같이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종교는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된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들의 정치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갖다 붙였다가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수 언론들은 그 보수 정치 세력 그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처리하면서 열어놔하는데 보수 진영에게 불리한 사실은 애써 외면해버리는 행태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2009년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야간 집회 조항이었죠. 아 그렇죠. 2008년 촛불 때 하도 이제 야간 이명박 정부가 그때 미국산 소고기 반대 그 촛불을 야간 집회다라고 규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 논란을 낳았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헌법 정신을 살린다면 야간 집회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야간 집회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날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다 그 주요 보수 언론이라 일컬어지는 그 일간지들이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 났다는 내용을 상당히 좀 이제 외면하고 애써 다른 내용들로 이제 포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조선일보는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라는 뜬금없는 내용을 가지고 일면 기사를 실어버리는 거죠. 있었나요 사안이?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넘치는 달러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원 매입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상 이거는 시의성 있는 보도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굳이 그날 보도가 됐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죠. 일면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동아일보는 그때 어떤 기사를 냈냐면 서울대 정교수 상당히 승진의 문이 좁다. 그거를 일면 머릿 기사로 채택을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 중에 38%만 승진했다는 것. 물론 서울대 대학 교수가 승진을 잘 못했다는 게 뭐 기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에 이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야간 집회 금지 조항, 그것에 헌법 불합치됐다는 그 내용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인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됐냐면요. 영향력은 1위였어요. 하지만 신뢰도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매우 영향력 있지만 믿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이 언론인들의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주되게 조중동 대표적인 보수 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중동 이외에 다른 언론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딱히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중동을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조중동만 그렇다.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는 다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한국 언론계의 문제들을 가장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언론사들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뭐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그러한 보도 행태 등이 좀 자주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진보적 의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중동뿐 아니라 일반 언론사들도 보도 내용이 대체적으로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여겨 새겨봐야 될 부분은 이른바 진보 언론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그런 언론들도 특히나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명 한경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을 묶어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을 묶어서 한경오프라고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지금 탄생할 지경에 이르렀죠. 이들 언론사들은 이른바 국민들에게는 진보 언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국민들이 이런저런 시국 토론이나 뭐 술자리 이야기하시다 보면 나도 진보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뭐 하십니까? 나도 한겨레 신문 보고 나도 오마이뉴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국민들은 한경오프가 진보 언론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지난 이제 통합진보당의 내부 갈등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그런 과정에서 매우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이 진보당에 남아 계신 분들, 그들과 진보당을 떠나가신 분들, 대표적으로 유시민 씨를 비롯한 그런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 언론사들은 국민들에게는 진보 언론사로 알려져 있지만 예. 지난 과거에 이 2012년이었죠. 통합진보당의 내부 갈등 국면, 네네. 이른바 선거 관련해서 비례의원 이제 내부 경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그것도 상당히 좀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파격적인 것이죠. 그렇죠. 원래 어떻습니까? 이 비례 후보에 대한 경선은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다 공천을 주죠. 예. 흔히 말해서. 이를테면 당 지도부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비례 후보 1번 누구, 2번 누구. 당신 3번, 당신 4번. 이 사람 5번 할까? 이 사람 8번으로 빼.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통합진보당은 이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비례 후보의 순번을 당 지도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정하도록 한번 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비례 후보에 대한 순번을 경선에 붙였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례 후보 경선 그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진보당 내의 분들이 그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 총체적 부정부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 난리가 터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 모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조모 씨가. 근데 실제로 검찰 수사까지 갔지만 부정부실, 위법 행위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난 사실은 오히려 누가 위법을 저질렀는가라고 했을 때 국민참여당 계열에, 그렇죠. 유시민 계열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불법적을 했다. 그렇죠. 그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문제제기하신 분들이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사실상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실제로 구속돼 버린 그렇죠.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어진 사건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에는 한경호프의 그러한 편파적 보도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경호프 한결의 경향은 진보인데 진보 진영이 진보 언론이 진보당을 까니까 그렇죠. 진보당이 뭔가 있는 거다 진짜 이거는. 그렇죠. 조중동이 하는 거면 제대로 원래 그렇다라고 알겠지만 한겨레와 경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맞습니다.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8월 28일에 국정원에 의해서 터뜨려졌던 사실상 이거는 거의 민청학년 조작 사건이나 그 최근에 1,000만 관객을 이끄는 변호인의 불임 사건의 조작을 저는 능가한다고 봅니다. 내란음모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이 내란음모 사건 과정에서도 이른바 이 한경호프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언론들이 그랬습니다. 국정원이 제기하는 국정원에서 흘러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의 내용을 온전히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당시에 한국일보가 특종 보도했었죠. 그렇죠. 기자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기자상 받았습니다. 네네. 허위 보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자상을 주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사실상 보면 녹취록 자체가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것을 뻔한 그런 녹취록이 터졌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사실로 전제하면서 모두 다 보도를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 다 한결같이 진보당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는데 동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후에 법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진보당 입장은 그랬죠. 모든 것은 조작됐다.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법원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 진보당 말이 맞아요. 실제로 녹취록이 조작됐던 것이죠. 그렇죠. 조작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제 강연하는 내용이었었죠.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녹취록을 쓰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라고 발언하는 부분을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듣기도 어려운데. 라고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선전 홍보 활동. 이를테면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을 선전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선전을 성스러운 전쟁, 성전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무려 270군데 가량에 달하는 이제 이 녹취록을 완전 짜집기 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정도인데 저는 그 당시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을 그 당시에 과연 이 진보 언론들이 너도 나도 녹취록을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이제 물고 오면서 물론 앞에 한마디 있긴 합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이라고 철저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저희들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지난 70년대, 80년대 수많은 고문 조작 사건, 안기부, 중정부에서 나오는 이 사건치고 조작되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작돼서 결국은 다시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물어주는 예.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는 이런 역사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랬고 그리고 또한 국가정보원 역시도 자기들이 궁지에 처하다 보니까 이른바 지난 대선 때 댓글력, 예, 김하영의 이 편파적인 인터넷 댓글 행위, 사실 이거는 여론 공작 행위죠. 그렇죠. 그 여론 공작 행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녹취록을 전부 다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진보당이 뭐 2013년에 뭐 내란 음모도 터지고 뭐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진 조건에서도 2013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화성에서는 심지어 내란 음모 연루자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그 홍성규 후보가 8%가 넘는 득표까지 만들어냈는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보통 정당 지지율은 뭐 1%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는 현황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못한다 하더라도 40%에 육박하는 이런 거 봐서도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을 왜곡하고 한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완전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불통 문제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를테면 예전에 이종석이랄지요, 손수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내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보수 진영 내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 내에서 불만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게 지지율 40%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내지는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받는다 그러면 집권 여당의 얼굴 표정이 어땠습니까? 좋죠. 엄청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단결 쫙 되어 있죠. 예,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이러다간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좀 의혹이 있고 사실 이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내용,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의 언론 행태를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뉴스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왜 땡전 뉴스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9시 땡 하면은 이제 전두환 각각에서는 전두환으로 시작하는. 네네. 근데 지금의 뉴스는 거의 땡방 뉴스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언론사의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안기고 싶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안아줬어요. 예. 또 보도가 됐죠. 예. 기자가. 예.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과 기자의 관계냐.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기사를 집필해야 될 기자가 이미 정치인들에게 편향돼 있는 그러한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보도가 어떻게 가능해지겠느냐. 그래서 이미 이 언론에 상당히 왜곡돼 있는 이런 질곡의 그런 이 현황 등이 상당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뭐 언론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씁쓸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약간 씁쓸합니다. 근데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31화 32화 이제 방송을 2회 연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유지되고 이어져 온 데는 언론의 편파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민주주의 기초가 유지될 수 있고요. 언론의 정상적 기능은 민주주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언론이 이런 제 기능, 정상적 기능을 60년 넘게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언론은 정권에 의해서 통폐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이 통폐합되는 과정에 살아남으려면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정권의 입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정한 목소리보다는 왜곡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기초되는 언론의 자유가 한미동맹, 국익의 이름을 떠나서 자유로워질 때만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언론이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왜 나왔을까 보면은 국민의 이익,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이런 주권방송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인터넷을 넘어서 흔히 말하는 지상파도 돼야 되고 신문도 나와야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권방송 같은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더욱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재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긴장됩니다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화석조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